승차감 어때요? 아반떼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반떼보다 좋지? 아, 그니까 그게 희한하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타는 차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이 폭스바겐 제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인기길래 이게 다 팔려버렸는지, 그것도 하루 만에 다 팔려버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인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걸 보고서 사신 분도 별로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보지도 않고 사셨지. 이 차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2,700만원부터 2,900만원까지. 아니 뭐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싸잖아요. 거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서 2,300만원의 차를 살 수 있게 했어요. 파이낸셜 서비스 난 안 받는데요, 그런 분들도 12% 정도를 현금 할인을 또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2,400에서 2,500 정도면은 이 차를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가격에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깡통이길래 그런 가격에 내놓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온 차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깡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지금 헤드램프도 LED고요. DRL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크롬으로 굉장히 멋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의 디자인들이 많이 물이 올랐죠. 폭스바겐의 투아렉이라든지 이런 차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느낌이 드는데, 그 폭스바겐 디자인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약간 투아렉 같기도 하고 약간 티구안 같기도 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크롬을 좋아하는 사람과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크롬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앞 모양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그릴을 갖고 있고, 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가 실제보다 더 크롬으로 도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건 굉장히 똑똑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보닛이 요 앞까지 내려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행자 안전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요걸 내리기가 어렵고, 여기에 파팅 라인을 많이 넣고 여기 플라스틱으로 많이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닛이 중간에 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똑똑하게 보닛 윗부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것까지도 그릴의 하나로 보이게끔 이렇게 크롬 처리를 해놔서 보닛이 잘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릴이 많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크롬 부분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은 어색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헤드램프하고 어떻게든 연결을 시켜서 이 그릴의 일부가 헤드램프하고 연결된 걸로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최근의 디자인 추세를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앞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와이드 앤 로우를 갖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와이드 앤 로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릴이 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다 그릴인 것처럼 와이드를 진짜 끝까지 사용했고요. 그리고 로우도 이렇게 범퍼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그릴인 것처럼, 실제로 그릴이 여기까지가 아니죠. 그릴은 여기까지인데 딱 봤을 때 굉장히 당당한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당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 폭스바겐 엠블럼이 뚜껑이에요. 뭐의 뚜껑이냐면 레이더의 뚜껑이죠. 얼핏 보면은 금속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인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광물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 커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커버 깨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아마. 국산차도 이게 20만원이 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앞부분이 굉장히 비싼 커버가 달려있긴 한데, 뭐 비싸야 2,500만원이면 사는 차인데, 그런데 이렇게 레이더 시스템까지 달려있다고? 놀랍습니다.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측면에서는 이게 인상적입니다. 요 세대의 폭스바겐은 이런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이런 캐릭터 라인을 정말 잘 잡아놨네요. 캐릭터 라인을 정말 잘 잡아서 여기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엄청나게 잡아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식의 디자인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캐릭터 라인을 이렇게 잡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폭스바겐의 이번 세대는 이게 그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F 소나타 느낌이 살짝. 이제는 이런 식으로 터치하면 자동으로 잠기게, 그리고 손을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편하죠. 도어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어락이 되고요. 터치식 도어락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버튼으로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기도 했고, 그리고 원터치로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기도 하죠. 트렁크를 여닫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열리고, 닫을 때도 나 손잡이 있다 이렇게 양쪽에 써놨습니다. 소나타 K5 보고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닫히고 잘 열리는 트렁크예요. 왜 국산차들은 이런 거에 좀 인색하죠?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네, 어쨌든 트렁크 자체의 기능적인 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돼 있습니다. 마감, 야, 요거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감이죠. 근데 실용적이긴 해요. 트렁크를 다시 조립하거나 이럴 때 오류의 가능성은 적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게 이렇게 노출돼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요. 이거는 거의 소나타랑 비슷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소나타보다 확실히 이게 구성이 그렇게 예쁘지 않다, 마감이 좀 덜 됐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사실 소나타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소나타는 이게 다 열리고 싶었는데 안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토션 스프링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차는 토션 스프링이 없고 대신에 여기에 제대로 된 코일식 스프링을 쓰고 있어요. 코일식 스프링이 조금 더 비싸고 훨씬 더 사용성이 좋고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중형차 중에도 SM6는 이런 코일식 스프링을 쓰고 있고요. K5 소나타는 이런 토션 스프링을 쓰고 있는데, 토션 스프링은 장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토션 스프링은 나쁜 거예요. 딱 하나 토션 스프링의 장점이 있다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얘는 코일식 스프링을 쓰니까 양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트렁크 공간은 소나타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이, 야, 이 정도라면 넉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질감 같은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고급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소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 실용성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는 폭스바겐 제타나 이런 차를 따라가기는 아직 조금, 그런 것들은 지향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큼직큼직한 선을 굵게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트렁크를 열어보면요, 요즘 찾아보기 힘든 스페어 타이어가 있네요. 스페어 타이어가 템포러리 유스 타이어, 임시주행용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어를 스스로 갈아 끼울 일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폴딩이 되는 자동차들 많죠. 근데 어떤 경우에 폴딩을 할까요? 폴딩을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렁크에서 뭔가를 집어넣을 때. 그럼 폴딩하는 스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 당연히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딩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국산차는 여기 있는 차가 별로 없죠. 여기 잘 보이는 위치에 딱 있어요. 요거 잡아당기면, 네, 이런 식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긴 짐을 이대로 밀어 넣으면 저 뒷좌석이 앞으로 젖혀져요. 이런 식으로 폴딩이 돼서 큰 짐을 실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이나 이런 다른 시장은 차박 같은 문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차박을 하겠다, 요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이렇게 철판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각도가 이렇게 있어서 차박은 조금 무리지 않나. 네, 이거 아무리 평탄화를 해도, 평탄화하면 요만큼 올라올 텐데 요 상태로 차박을 한다, 아이,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짐을 싣겠다, 이런 경우에 이 폴딩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나리가. 실내 공간 괜찮아요. 실내 공간이 뭐 특별히 좁다라고 느껴질 만한 공간은 아니고 넉넉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아반떼보다 더 화려하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반떼 수준. 일단 공간감도 딱 아반떼 수준. 아반떼를 옵션 맞춰서 사면 대충 요 정도겠지, 이런 정도의 인테리어 구성입니다. 머리 공간은 아반떼보다 확실히 더 있고요. 어지간해서 머리가 닿지 않는 그런 머리 공간을 갖고 있어요. 무릎 공간은 거의 한 뼘, 이 정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어요. 등받이는 약간 서있다, 약간 아반떼보다 조금 서있는 느낌인데, 서있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요. 별도의 도어락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당겨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좌석에 뭐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선 시트가 있다, 이런 게 유일한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에어컨 송출구라든지 이런 것들 없습니다. 그런 것들 없고, 팔걸이에는 이렇게 컵홀더, 네,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뭐 아이소픽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달까?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장착할 수 있고, 가운데에도 지금 테더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가운데에서도 테더 앤 레치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국산차들 보면 이 가운데가 점점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쪽 좌석을 최대한 넓히고 가운데를 좁히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좌석에 만약에 앉게 되면 도저히 등받이에 등을 댈 수 없는 정도로 좁은데, 이 차나 아니면 미국 GM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도 가운데 좌석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걸 기본 목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이 탈 수 있는 차로 만드는 것 같은데, 2명의 아이가 타고 가운데 사람이 앉아야 된다 라고 할 때 좁지만 앉을 수는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네요.
군더더기 없이 해놨어요. 군더더기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놓고 있어요. 뭔가 되게 화려하달까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물론 가죽 시트 맞아요. 가죽 시트 맞고 질감 자체는 좋아. 근데 여기에 뭐 효과라든지 뭐 예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가장 베이직이에요. 앞좌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내 공간은 앞좌석에서는 훨씬 낫네요. 디자인적으로 괜찮다, 뭐 나쁘지 않다. 뒷좌석은 너무 심플해서 어디 눈이 머무를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차네 끝,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앞좌석에 오니까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 폭스바겐의 디자인들이 다 그랬듯이 라인들이 굉장히 각을 살려놓은 그런 디자인을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투아렉에서도 그랬고, 그런 각들이 이렇게 선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날이 서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손잡이라든지 도어 포켓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각을 이렇게 살려놓고 있어요. 우리가 람보르기니 같은 거 보면 아니 뭐 다 육각형으로 만들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육각형은 아니지만 그 날을 이렇게 약간 아우디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쫙 갖고 있네요. 아우디의 대중적인 버전,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는 그냥 달려있는 게 감사하다 정도의 오디오, 특별한 사운드가 나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타본 차가 롤스로이스 고스트,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이 차들의 오디오는 진짜 넘사벽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가 조금 높아진 건가? 특별히 뭐 찢어지거나 뭐 아쉽거나 이건 아닌데, 뭔가 오디오를 들으면서 우와 하는 그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차는 오디오 튜닝을 하면 오히려 오디오를 망칠 것 같아서 차마 오디오 튜닝을 못 하겠는 차도 있잖아요. 이 차는 튜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내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는 없고요, 일반 선루프가 달려 있는데,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암막 커튼 같은 그런 선스크린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얘는 반투명하잖아요. 햇빛이 실내로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하겠다, 이게 유럽 감성인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의외로 선글라스 홀더가 아직 있다. 2열에도 불이 있네요. 2열에 당연히 불이 있죠. 아니, 차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그럴만도 하신 게, 사실 이 차가 2,300만 원의 수입차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달려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 달려 있어요. 지금 너무 다 달려 있어서 의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계기판이 바늘인 거는 굉장히, 계기판이 바늘. 저희가 만족이에요. 이 차에서는. 왜요? 쓰잘데기 없이 그거하고 1,200만 원 올리는 100만 원이라도 더 싸게 하는 게 맞지 않나. 2,300이라는 그 충격적인 숫자가 갑자기 2,400이 되고 2,500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충격이 오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확실히 뭐 하나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와우 팩터를 정확하게 줬다는 거, 적어도 가격에 있어서 인상을 팍 심어줬다는 거, 그게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계기판 이 정도야 뭐 오케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실제 주행에서 이 차는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내에서 뭐 여러가지 보면 되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뭐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딱 있습니다. 일단 시동 버튼, 여기 있는 거 조금 요즘 올드하게 느껴지거든요. 내려오는 게 조금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기어 노브는 어차피 조작해야 되니까, 기어 노브가 여기 있으면 스타트도 여기 있어야지 라는 게 조금 당연하게 요즘은 느껴져요.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죠. 시동 버튼이 여기 있으면 시동 걸고 기어 조작하고 핸들로 잡고 이렇게 되는데, 시동 버튼이 여기 있으면 시동 걸고 기어 조작하고 운전 잡고, 이게 훨씬 더 동선이 짧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동키가 여기 있을 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시트가 멀리 있는 경우에, 팔이 조금 짧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차가 또 커질수록 더 불편하게 느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걸 눌러서 하도록 돼 있고, 버튼들을 보면 예전 포르쉐를 닮은 버튼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와, 생각도 못했다. 제 생각의 영역을 아득히 넘어선 이런 첨단 기능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을 합쳐놨어. 등은 뜨겁고 핸들은 차가웠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당연히 핸들과 열선을 합칠만 하죠. 요거 합치는 거 의외로 괜찮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와, 통풍 시트 충격. 독일 차는 통풍 시트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반떼에서도 통풍 시트는 옵션인데 열선과 통풍을 동시에 켤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게 된다고? 램프가 노란색인데요. 지금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지금 이 노란색은 너무 센 노란색인데요. 색온도를 조금만 높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구색으로 보인다, 이런 게 조금 아쉽네요.
아니, 실제로 전구잖아. 보통 이제 노리끼리한 색깔을 좋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노란색 LED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어요. 전구가 더 좋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차는 전구예요. LED로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있어서요. 일단 이쪽에 보면 무선 충전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버튼들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버튼이 이렇게 있는 게 요 전세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포르쉐스러운 그런 버튼인데 폭스바겐은 사실 포르쉐스럽게 만들어도 괜찮죠. 어차피 같은 그룹이니까. 근데 아반떼도 이런 식이거든요. 아반떼는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나? 현대차가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통풍구는 너무 낮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낮은 게 다리 쪽으로 바람이 오게 할 수 있어서 다리가 시리다, 무릎이 시리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점이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송풍구 자체의 크기는 크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나오는 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고 뭐 부드럽게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운전석은 지금 전동식 시트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조수석이 수동인 거는 조금 아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가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뷰 버튼이 있는데 이 뷰 버튼 같은 경우는 아우디에서 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이 뜨죠. 디지털 콕핏이 이렇게 쫙 뜨는 그런 버튼으로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지금 내비게이션이냐 미디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네요. 수입차 내비게이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떼버리고 그냥 지니 넣어주세요. 아이 지니 넣어주지 뭐 이런 걸 또 굳이 만드셔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니 넣어줬어. 지니 넣어주니까 괜찮네. 이게 디자인상으로 조금 뭐 전체적인 차의 분위기를 너무 좌우하는 면이 있어요. 이게 화려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타 같은 차에선 오히려 잘 맞습니다. 지금 제타에는 이런 식으로 화려한 게 결코 흉이 되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분위기 산뜻하게 잘 만들어줬는데요. 이야, 이 내비게이션은 지금 별도로 입힌 거잖아요. 기존까지 수입차 업체들이 별도로 내비게이션을 입히게 되면 그 내비게이션은 그냥 완전히 차랑 별개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 들어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디에 뭐 특별한 버튼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리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화질도 되게 나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타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일단 굉장히 깔끔하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면 그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파는 양이 적기 때문에 통합이 잘 돼 있는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결코 그렇지 않네요. 모든 것들이 아주 잘 통합되어 있고 진짜 신기한 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화면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기판 안에서 목적지로 가는 길을 이렇게 잘 안내해 주는 거 요거 아주 참신한데요. 말이 되나?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주차 요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이거 어저께 하루 종일 세웠는데 어떡하나 하고 봤더니 38,000원? 그래서 아이씨 이거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19,400원으로 할인이 돼 있네요. 이 차가 가만 보니까 저공해차 3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공해차야. 가솔린 엔진인데 여기는 차 다 봐도 저공해차 한 대도 없어요. 이 안에 우리만 저공해차야. 그만큼 공해를 덜 배출한다. 그리고 연료도 적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겠죠. 되게 발랄한 느낌의 차네. 되게 산뜻한데요. 그도 그럴 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차에 속하는데 근데 지금 엔진은 소나타 엔진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소나타 엔진처럼 2.0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1.4 터보인데 그런데 출력이 소나타 출력이에요. 그러면 토크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느낌상 되게 잘 나가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1.4 터보 이렇게 되면 배기량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연비에 좋을 거고 세금에도 유리할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엔진일 겁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엔진 배기량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조금 낮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상하게 배기량 낮은 차에 대해서 인기가 좀 덜하죠. 어쨌든 엔진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DSG 변속기는 아닙니다. 폭스바겐 하면 DSG 변속기를 가장 중요한 차별점으로 많이 생각할 텐데 그런데 DSG가 아니라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있습니다. 전륜구동 변속기 중에 8단 변속기 굉장히 고급차에나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차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차를 또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기도 합니다. 8단 변속기 잘 만들었습니다. 변속을 해보면
변속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변속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팍팍 이렇게 변속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변속해 준다니 좀 놀랍습니다. 승차감 어때요? 아반떼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아반떼보다 좋지. 그러니까 그게 희한하다니까. 세팅하는 방향이 달라요. 아반떼는 조금 타이트하고 좀 스포티하게 타이트한 느낌으로 만들었다면 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푹신하고 느긋한 느낌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가 되게 서스펜션이 딱딱할 것 같다는 느낌인데 얘는 지금 서스펜션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이게 폭스바겐이 맞나 싶은 정도의 부드러움이에요. 우리가 폭스바겐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타 같은 차는 예전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었는데 스파르탄한 그런 주행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돌 때도 아니 회전 반경이 왜 이렇게 좁아? 회전 반경이 2차선이 안 필요하네요. 1.5차선만 있으면은 유턴이 되는 그런 회전 반경. 약간 롤링은 있는 편이네요.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차들 보면 롤링을 극단적으로 막죠. 양쪽 바퀴가 독립현가식이라고는 하지만 독립현가를 일부러 좀 굉장히 제한하는 편인데 이 차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많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그런 롤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스펜션 세팅의 지향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건데 폭스바겐의 서스펜션 세팅 지향점이 어쩌면은 대다수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세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路面이 지금 인도처럼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路面을 사뿐사뿐 넘어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아주 훌륭한데요. 준중형급 작은 차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괜찮은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세팅의 자동차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세팅이 자동차가 된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넘을 때도 국산차보다 더 좋겠다 싶은 정도로 과속방지턱을 예쁘게 잘 넘어주고 있어요. 아주 젠틀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회전 RPM이 빠르고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빠르게 진행해요. 너무 빨라서 걱정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LCC가 저는 완전 정지까지 지원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 이거 2,300만원짜리 차잖아. 근데 완전 정지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된다고? 제동하나요? 되네요. 되는데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제동합니다. 약간 운전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진 않네요. 좀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타입이에요. 레이서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속 페달을 한 50단계로 나눠서 밟아라. 브레이크도 한 50단계로 나눠서 밟는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얘는 한 10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훅 가고 약간 훅 서고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거친데 이 차에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어지간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무선 충전도 있고 통풍 시트 있고 열선 있고 열선 시트 있고 뒷좌석에 열선 있고 내비게이션 우리가 많이 쓰는 지니 맵이 들어있고 그리고 뭐 미디어 스피커 뭐 다 괜찮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인테리어 괜찮고 외장 괜찮고 뭐 전반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서스펜션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부드럽고 어댑티브 크루즈 달려있고 특별히 단점으로 꼽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아쉬운 게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생뚱맞게 아쉬운 게 있네요. 계기판이 바늘이야. 이거 계기판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해줬으면 진짜 완전체 이럴 텐데 바늘인 거. 근데 사실 바늘이라고 꼭 나쁘다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바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바늘에 대해서 크게 뭐 아쉬움은 없습니다. 이런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실용성, 경제성, 그리고 편안함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세 가지 항목만 놓고 봤을 때 이런 준중형 자동차에서 이 이상의 자동차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저공해차 인증을 받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인데 아반떼나 아니면 경쟁차들이 저공해차 인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리고 실용적인 면,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라든지 뭐 뒷좌석에 폴딩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안전 기능들 이 차의 실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성, 어마어마한 연비를 보여주는 거 무엇보다 이 차 초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합니다. 2,300만원짜리 수입차라는 거 이렇게 저렴한 차를 내놓는다니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차를 운행해 보니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자동차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제타를 시승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자동차였습니다.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아니면 실용성에서는 실용성, 거기에 경제성까지 그 모든 것들에서 이만한 자동차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가격의 자동차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올해까지 이 차가 나오고 내년부터는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아마도 이 차 더 이상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입차들이나 아니면 국산차 메이커들 중에서 좋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내놓으면 정말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